저랑 같이 텍스를 보고 가죠. 세금. 한 달 반 빠듯하게 하면 뭐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좀 너무 무리하시 마시고 마파 누워도 정도로 하지 마시고 자기가 무리다 하면은 뭐 5월달 시험 보면 됩니다. 차분하게. 이제 좀 자기는 공부 좀 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2월 말까지 다 끝내자고요. 2015년도 강의 처음 하는 건데요. 제 책이 이 책에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책 내용이 2015년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볼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시험 볼로 2015년 이전에 시험 볼로 하면은 제가 숫자를 가르쳐가면서 좀 고쳐드릴 겁니다. 2015년 2월 이전에 시험 볼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고쳐주는 내용대로 약간 메모를 해놨다가 하면 될 거고, 책은 기본적으로 2015년 5월 달부터 2016년 2월 달까지. 물론 이 DVD가 또 공부할 사람이 있겠죠. 2016년도에. 그럼 2016년도에 제가 강의를 따로 녹화를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안 하게 되면 내가 또 숫자를 변경된 것을 따로 간지로 보내주니까 다른 참고 실러버스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 홈페이지에도 언제나 매년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내용을 올려놓습니다. 홈페이지. 그래서 그걸 참고해도 괜찮고요. 텍스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죠. 여러분 흔히 아는 인컴 텍스가 있죠. 인컴 텍스. 그리고 어떤 세금이 있습니까? 인컴 텍스 말고. 네, 세일즈 텍스 내고 살죠.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내는 세금이죠. 세일즈. 어떤 세금 있나요? 우리 집에 재산 뜯어내죠. 프로퍼티 텍스라고 그러죠. 어떤 세금 또 있나요? 네? 페이롤 텍스. 네. 페이롤 텍스. 네. 페이롤 텍스. 네. 또 어떤 세금인가요? 네? 에스테이트 텍스. 네. 상속세라고 그러죠. 에스테이트 텍스. 이 상속세가 비슷한 게 기프트 텍스라 해서 증여세죠. 기프트 텍스. 이렇게 세금을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생각했지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된 거냐? 세원이 뭐냐? 세금 매긴 원천이 뭐냐? 뭐에다 세금 매기느냐? 구분이 된 거고, 다른 식으로도 이야기하면 뭐 페더럴 텍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페더럴 텍스. 그리고 스테이트 텍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스테이트 텍스. 혹은 스테이트 이하의 지방정부에서 매기는 로컬 텍스, 주로 시 같은 데서. 이렇게 분류한 것은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 거죠. 나 세금 매긴 주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 거죠. 아까 페롤 텍스 이야기했는데, 페롤 텍스 약간 다른 방법으로 구분한 거고요. 뭐 소셜시 텍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구분하는 방법이 달라서 명칭이 달라진 건데, 일단 세원이 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면은 말 그대로 이건 인컴에다 매긴 세금이죠. 인컴에다가. 세일 텍스는 인컴에다 매긴 세금 아니죠? 뭐에다 세금 매기는 걸까요? 인컴이 아니라 어떤 트랜잭션 거래 사실에다. 어떤 사람이 구입했다는 세일즈,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팔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샀다는 사실 때문에 내는 세금이죠. 사는 사람이 구입자가 내는 세금이죠. 어떤 트랜잭션에 매기는 세금이죠. 프로텍트는 재산의 가치에다 매긴 거죠. 밸류에다. 그리고 에스테이트 텍스, 기프트 텍스는 이것은
재산을 남한테 줬다는 사실 때문에 트랜스퍼했다는 사실 때문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트랜스퍼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에스테이트 텍스하고 기프트 텍스의 성격이 똑같은 종류의 세금이 종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 합해서 트랜스퍼 텍스라고 해요. 트랜스퍼 텍스. 살아서 트랜스퍼하게 되면 기프트 텍스 적용되는 거고 죽으면서 트랜스퍼하게 되면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단지 살아서 주느냐 죽으면서 주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이 상속세나 이건 한국말로 상속세, 이 상속세나 증여세 누가 낼까요? 주는 사람이 낼까요? 받는 사람이 낼까요? 받는 사람? 한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는요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그럼 에스테이트 텍스는 이미 그 사람이 당사자가 죽었는데 주는 사람이 낸다 했는데 누가 줘야 되느냐? 죽은 사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에서 팔아서 그 재산을 처분해서 상속세 내고 남은 자산을 분배를 해줘야 돼요. 두 가지가 주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상속세, 증여세. 기본적인 1차 책임이.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구분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내용 종류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인컴 텍스라는 거하고 이 상속세나 증여세라는 거하고 토틀리 다른 세금이다. 종류가 완전히 다른 세금이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공부하다가 왜 상속세도 내고 혹은 증여세도 내고 인컴 텍스 또 내고 두 번 세금 내냐고 그러는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금이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세금. 이유가 달라고. 매기는 세금을 매기는 이유가 다 각기 다른 종류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셀 텍스, 이거 프로프 텍스, 이 두 가지는 스테이트나 카운티 매기는 세금이죠. 우리가 보는 EA 시험은 연방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해 구체적 시험에 안 물어보고 주로 파트 1에서 인컴 텍스하고 상속세, 증여세를 공부합니다. 파트 1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프로퍼티 텍스 이야기를 하면서 개념을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개념 중에 이 프로퍼티를 텍스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퍼티 텍스를 이것을 프로퍼티 텍스를 릴 프로퍼티랑 그리고 퍼스널 프로퍼티 퍼스널 한국말로 릴 프로퍼티는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퍼스널 프로퍼티는 동산이라고 그러고요. 뭐 알죠? 우리 진우 학생도 알죠? 움직일 동자. 움직이지 않는 물건, 못 움직이는 물건이죠. 움직이는 물건이고, 또 못 움직이는 물건, 빌딩, 건물을 못 움직이잖아요. 땅, 랜드 이런 걸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동산, 움직이는 물건. 자동차라든가 뭐 포니처라든가 이퀴먼트라든가 이런 게 다 퍼스널 프로퍼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재산세 내는 거를 릴 프로퍼티 혹은 릴 에스테이트라 하기도 하고요. 릴 에스테이트 릴 프로퍼티 혹은 릴 에스테이트 텍스를 낸다고 그러죠. 집 재산세 내는 걸. 근데 가계 장비에 대해서 혹은 자동차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퍼스널 프로퍼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퍼스널 프로퍼티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등록세 같은 게 퍼스널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세탁소 하다 보면 세탁 장비에 대해서 카운트에도 퍼스널 프로퍼티를 매기고요. 물론 가게 세탁 장비뿐만 아니라 뭐 이퀴먼트, 퍼니처 다 사업상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퍼스널 프로퍼티가 나온다고 가게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의 퍼스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라고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미가 없고 그냥 동산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소리로서 퍼스널
유스가 하나 더 들어가면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요. 퍼스널 유스. 반대되는 개념은 비즈니스 유스 보고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 사업용 자산이다. 개인용 자산이다. 그죠? 사업용 자산, 개인용 자산. 그래서 퍼스널 프로퍼티에 반대되는 개념은 리얼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될 거고,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에 반대되는 개념은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인컴 텍스 이야기가 이제 쳐도 되죠? 프로텍스 다 지우고. 자, 인컴 텍스도 인컴에도 있는 세 개가 있는데 누구의 인컴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갈라져요. 누구의 인컴이 되느냐. 첫 번째,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개인 소득세죠. 개인 소득세. 이걸 보고하는 폼이 따로 있죠. 폼 1040에다가 한 개인이 1년 때를 받던 모든 소득을 다 보고하는 거라고. 한 개인이 1년 때를 받던 모든 소득. 템포. 두 번째는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 한 코퍼레이션이 1년 때를 받던 소득을 모두 다 보고하겠죠. 여기 사용하는 폼이 1124이라는 폼에다가 보고를 하겠고, 1124라는 폼에다가. 자, 세 번째 인컴 텍스가 바로 신탁자산, 트러스트입니다.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자산이나 혹은 에스테이트, 상속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인컴을 보고하죠. 10, 폴이 완에다 보고 10 폴이. 각기 다른 폼들이 있다. 신탁 자산에 발생한 인컴, 에스테이트 자산에서 발생한 인컴을 10 폴이 완에다 보고 하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이 에스테이트 텍스. 이 에스테이트 텍스라는 거하고 에스테이트 인컴 텍스랑은 다른 거다라는 거죠. 에스테이트 텍스는 폼이 따로 있죠. 706라고 폼 넘버가. 기프 텍스는 709이라는 텍스 폼이 따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테이트 텍스나 기프 텍스는 트랜스퍼 텍스라고, 인컴 텍스가 아니고 트랜스퍼 텍스. 이것은 인컴 텍스고 1041에 보고하는 건 인컴 텍스. 다른 세금이죠. 인컴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빌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이 빌딩을 우리 자식이든 누구한테 줬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죽으면서 나 천국 가야 될, 세금 내고 가야 될 그런 세금이 에스테이트 텍스라고. 죽으면서 내가 내고 가야 된다. 내가 남한테 재산을 줬다는 사실 때문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줬다는 사실 때문에. 죽으면서 줬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서 주게 되면 기프트 텍스고, 죽으면서 줬다는 사실 때문에 에스테이트 텍스를 내고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에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뭐냐면, 내가 이 빌딩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의 소유권이 아들한테 바로 넘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장을 써줬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권이 아들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걸치죠. 그 절차를 프로베이트 절차라고 합니다. 이걸 한국말로는 유언 검증 절차라고 변호사들이 그래요. 유언 검증 절차. 쉽게 말하면 법원 관리 절차예요. 법원에서 관리한 관리 절차라고. 유언장을 내가 이 사람한테 써주고 저 사람한테 써주고 막 써놓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가, 법원에서 이 사람 유언장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이 사람 재산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다 신고해라. 법원에서 따져보겠다.
그 요원 검증을 하는 절차. 이 기간이 복잡한 경우라면 여러 해를 걸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엉뚱한 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막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막 자기가 아들하고 연장 봤다 하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그럼 그 오래 걸리는 동안 몇 년 걸리는 동안에 이 빌딩에서 계속 렌트비 나오잖아요. 그 렌트비 인컴을 누가 보고 해요?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은 아직 자기 재산 많이 소유권 안 넘어왔으니까 누군가 그 빌딩에서 발생한 인컴 보고 해야만 되겠죠. 그것을 바로 상속재산 관리인이 1041이라는 폼에다가 에스테이트 인컴 텍스로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이죠. 효준 씨 맞죠? 네. 이해하고 오시죠? 네. 전부 로버트 선생님도.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 인컴 텍스에게 연방처럼 세 가지 종류의 인컴 텍스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인컴들을 보고한다고 했다. 인컴들을 한 개인이 벌었던 인컴, 한 코프로이 벌었던 인컴, 신탁이나 에스테이트 자산에서 발생한 인컴을 보고하는데 그럼 그 인컴이라는 개념이 뭐냐? 인컴이 소득이라는 거죠. 소득. 그 소득이 뭐냐? 미국 소득세법상의 정의는 모든 혜택을 인컴으로 와요. 모든 혜택. 그 혜택이 경제적이든 금전적이든 상관없이 이코노믹하든 모니터리한 베네핏이든 상관없이 모든 혜택을 인컴을 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주고 돈을 안 받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 서비스의 밸류가 내 인컴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자동차를 줬다. 어떤 물건을 줬다. 물건의 마켓 밸류가 인컴이고 그런 거예요. 모든 혜택이 다 인컴이라고. 단. 네, 단이 들어가죠. 단. 세법이 인컴이 아니라고 정해놓은 것 외에는. 네, 세법이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인컴이 아니다라고 정해놓은 것 외에는 다 인컴이라고. 그럼 인컴이 아니라고 정해놓은 게 어떤 것이냐? 그걸 좀 알아야겠죠. 그걸 텍스 이기잼이라고 그러죠. 텍스 이기잼. 다른 말로 넌 텍서블. 다른 말로는 소득에서 제외됐다. 익스크루전 됐다. 동사화돼서 뭐 excluded from income. 다 비과세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법이 특별하게 비과세라고 언급하지 않은 한 모든 혜택은 다 텍서블한 인컴이라고. 넌 텍서블 인컴, 텍서블 인컴이 있겠죠? 두 가지죠. 모든 세상의 모든 혜택이 텍서블이 있고 넌 텍서블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 되는 인컴이 있고 비과세가 있을 거고요. 근데 세법은 특별하게 비과세는 특별하게 정해놓는다고. 이러이러한 것은 비과세라고. 그렇게 정해놓지 않는 한 모든 혜택은 텍서블로 봐야 됩니다. 그럼 비과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비과세.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이 라이프 인슈런스 프로시드가 됩니다. 생명보험 타먹은 거. 생명보험. 내가 생명보험 5만 불 들어놨다가 나 죽을 때 아들한테 타먹게 했어요. 아들이 타먹어도 아들에게 인컴 아니라고. 아들이든 자신 와이프든 누가 타먹어도 받는 사람에게 인컴이 아니라고.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데 인컴이 아니다. 굉장히 좋죠. 미국에서 미국 부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상속 프레임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생명보험.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라면 생명보험 한 1,000만 불짜리 들려면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요? 1,000만 불 너무 비싸나? 500만 불 정도 생명보험 들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물론 어렸을 때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늦어서 이제 자식한테 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생명보험을 든다고 한 달에 1,000불씩 1년에 12,000불 들어가죠. 10년이 12만 불 들어가죠. 여기 뭐 20년이면 24만 불밖에 안 들어가고 그거 집어넣어서 아들한테 500만 불 타먹게요. 얼마나 좋아요. 아들은 비과세고 인컴이 아니고 생겨도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라고 상속계획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인컴이 아닌 것이 기프트 받은 겁니다. 혹은 상속받은 겁니다. 상속받은 거 이번에 인헤리턴스라고 쓸게요. 증여받고 상속받은 건 인컴이 아니에요. 증여는 살아서 받은 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준 거죠. 주는 사람이 죽을 때 주는 상속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인컴이 아니에요. 또는 아버지가 나한테 5만 불을 준다. 혹은 1,000만 불을 준다. 갑자기 아버지가 행계가 해가지고 자식한테 돈을 준다. 상속으로 주든 죽으면서 주든 살아주든 기프트 주든 간에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걱정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컴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또 상속세 증여세 일단 인컴이 아니니까 인컴 텍스를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상속세나 증여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주는 사람이 줘야 되니까 받는 사람으로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받고 증여받을 때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아버지 사시는데 자식한테 상속해주고 뭐 자식이 뭐 생활비 쓰라고 증여해주고 그랬을 때 세금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가져오면 세금 두드려 만나고. 근데 그 받은 것이 정말로 상속받고 증여받은 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증명을 못하니까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애매하고 그렇게 증거를 못 대면은 미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건 증여받고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네가 한국에서 벌어온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럼 벌어왔다면 그 인컴 보호하는 거죠. 내가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고 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서 벌었던 다 미국에다 세금부해야 되기 때문에 너 한국에서 번 것도 미국에다 세금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길 거라고. 그렇지만 확실하게 내가 이게 증여받은 거다. 상속받은 건 상속받은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세금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는 기타입니다. 왜 기타냐? 세법 구석구석에 정책적으로 혹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비과세하는 항목들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치리스들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저녁 때 밥을 하나 공짜로 얻어먹었어요. 그것도 공짜 얻어먹은 것도 베네핏이죠. 그렇지만 복지 혜택 차원에서 비과세 시켜주고요. 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 채권을 샀을 때 이자에 대해서 세금 안 내게 한다든가 또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애들 교육적금들을 놨다가 나중에 찾아서 교육비로 쓰게 되면 세금 이자에 대해서 세금 안 내게 한다든가 그런 정책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비과세하는 항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법이 넌 텍서블이다, 텍스입니다 라고 정해놓지 않은 모든 혜택은 다 인컴으로 보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했나 제가 한 질문을 드릴게요. 친구들하고 고스톱했습니다. 고스톱 쳐가지고 돈 한 500불 정도 땄습니다. 인컴일까요? 아닐까요? 인컴이죠. 고스톱에서 딴 거랑 라스베가스 가서 딴 거랑 다 갬블링 위닝이라고 해요. 갬블링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갬블에서 발생한 소득. 인컴 보고 해야 돼. 물론 시험에는 고스톱했다라고 시험에는 안 나오고 시험에는 포커 게임에서 땄다고 나오겠죠. 인컴으로 잡아야 된다. 수업 끝나고 나서 길거리 주차장에서 돈 100불짜리 하나 주웠습니다. 그거 인컴일까요? 인컴이라고.
주승구 인컴이 아니라고 세법에서 안정해 놨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정해 놨다면 모든 혜택이 인컴이다. 실제로 세금 보고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인컴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 하나 훔쳐갔어요. 이거 하나 훔쳐갔습니다. 집에 갈 때. 인컴일까요? 훔쳐간 거? 친구, 진우씨. 인컴이? 인컴이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친구 안 졸고 있는 거지? 내 수업 듣고 있는 거지? 네. 대답을 못하겠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세법이 도둑질 해온 거 인컴이 아니라고 정해놨을까요? 안 정해놨겠죠. 그렇게 안 정해놨다면 그 혜택은 다 인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불법은 국세청에서 불법이 아니죠. 딴 데서 FBI나 경찰서의 불법이지, 사법부의 불법이지. 그 불법성하고 상관없이 모든 혜택은 다 인컴이라고 해요. 도둑지 않고도 인컴이라고. 회사에서 일 잘했다. 하와이 여행 보내줬다. 월급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혜택이다. 그래서 뭐 마약 거래하는 것도 인컴이겠죠. 그래서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이 뭐 걸려가지고 감옥 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두드려 맞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다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인컴의 개념은 그렇게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소득세 이야기를 이제 파트 1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파트 1 공부의 거의 한 70% 정도가 파트 1 공부의 거의 70%가 파트 1 책에 이렇게 있죠. 70%가 이 중에 70%가 개인소득세 템포리에 대한 내용, 템포리 개인소득세 템포리 품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걸 배우는 거죠. 나머지 15%는 IRA 같은 연금이에요. 이게 한 70% 정도 되고, 물론 IRA 개인연금, 회사연금도 요즘 시험에 나오는 회사연금, 뭐 셀이라든가 회사연금 이름인데 뭐 심플이라든가 이런 회사연금 등에 대해서 15%가 나오고, 나머지 기프텍스 그리고 에스테이트 텍스에 대해서 나머지 한 1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파트 1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대부분이 템포리 이거 먼저 공부하겠죠. 그럼 템포리를 알고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실제 이 템포리 폼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것을 배우는 것이 파트 1 공부인데, 템포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공부하면 말이 안 되겠죠. 사람을 그릴 때 눈 이렇게 그리고 코 그리고 입 이렇게 그리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에 가서 공부할 테니까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그림을 그려야겠죠. 이렇게 생겼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긴지 알아야 뭐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폼을 먼저 볼 텐데, 폼 보는 자극이 바로 이 큰 그림을 봐보자는 거죠.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제대로 그려져 있어야 앞으로 공부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 폼 템포리를 살펴볼 텐데, 템포리가 양식집 44페이지 보면 44. 양식집입니다. 폼 앤 인스트럭션이라고 써있는 책이 있죠. 폼 앤 인스트럭션 44. 44페이지 다 펴졌죠. 제목이 템포리 US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리턴이다. 리턴이다 했는데 뭐 보고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서류상 다른 행정부 서류에서는 리턴을 보고서라는 말 안 해요. 국세청에서만 리턴을 보고서라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번에도 공개관계 이야기했듯처럼 미국의 나라 살림은 옛날에는 주세, 담배세 그런 걸로 나라 살림을 했었고,
소득세 신고하면 대부분 다 돌려받았을 때 소득세 인컴텍스 보고할 땐 대부분 돌려받아가지고 거기서 유래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이름 쓰고 소셜 넘버 쓰고 그 밑에 줄에 if joint return 하면은 부부 합산 신고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joint return 하면은 배우자 이름도 써주고 소셜 넘버 써주고요. 물론 소셜 넘버가 없는 사람도 세금복을 할 수 있죠. 반드시 오른쪽에 그 your social number, spouse social number를 써야 되는데 이 소셜 넘버가 없으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ITIN이라는 번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거 신청하는 폼 넘버가 W7이라는 폼이라는 국세청 양식입니다. 이 폼으로 ITIN 넘버를 신청해서 받아서 세금복을 해야만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ITIN individual 개인이죠.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죠. 납세자 개인 번호라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소셜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해주는 번호죠. 근데 이 ITIN은 국세청에서 그냥 세금보험 목적상만 발행해주는 번호라고. Seven? 네. Double seven? 네, 더블 세븐. 그리고 파일링 스테이터스 가보겠습니다. 파일링 스테이터스 1번부터 5번까지 신고 자격이 써져 있는데요. 5개 중에다 하나에다 표시하게 됩니다. 파일링 스테이터스 1번이 싱글이고요. 2군데다 표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 자기한테 가장 적게 간 걸로 1번에 싱글 독신이죠. 2번 메리트 파일링 조인트리 부부 합산 신고한다고 그러죠. 이걸 약자로 앞으로 표기하기를 MFJ라고 표기를 해요. MFJ 부부 합산 신고. 남편만 소득이 있어도 와이프랑 같이 부부 합산 신고하는 겁니다. 와이프 인컴이 하나도 없었어도 5만 불 플러스 제로 해서 막 5만 불 이렇게 한꺼번에 합해서 보고하는 거라고. 아니면 3번처럼 MFS, 3번을 MFS라고 표기합니다. MFS, Married Filing Separate,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보고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템포리를 따로따로 작성한다. 자, 2번이나 3번이 다 married죠. 언제 결혼한 거냐? 12월 30일자로 12월 30일자로 그게 만약 2014년도 세금 보고 2015년 4월 15일까지 할 거잖아요. 2014년도 12월 30일자에 결혼이 있었어야 된다. 메리트 한 상태여야 된다. 12월 30일 날 이혼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31일 날 결혼이 있었어야 되니까. 12월 30일 날 결혼식 올려서 하루 같이 살았어도 1년치 소득을 같이 합해서 보고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보고하기도 하고 2번이나 3번이 가능하다고. 12월 30일자로 결혼이 있어야 되는데요. 남자와 남자의 결혼도 결혼일까요? 여자와 여자의 결혼도 매대로 간주가 될까요? 주별로 다르죠. 주별로. 아직도 불법적인 주가 있어요. 그럼 결혼식을 올렸던 결혼 신고를 했던 주에서 합법이었다면 나중에 딴 데 가서 살았어도 결혼한 걸로 간주해 줍니다. 결혼한 주가 합법적인 주였다면. 연방정부에서 결혼한 걸로 간주해 준다고요. 야, 4번이 Head of Household with Qualifying Person, 누굴 데리고 사는 거죠. Head of Household.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이걸 세대주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장 통상적인 경우가 이혼해서 자식 데리고 사는 경우예요. 이혼해서 자식 데리고 사는 경우. 이것이 바로 Head of Household. 5번은 퀄리파잉 위도우라 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위도우는 호라비, 호러머니 그런 사람 위도우라고 그러죠. 위도우. with dependent child 누굴 데리고 사는 경우라고.
남편 죽고 누구 데리고 살아요. 이 5개 중에 하나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달리 체크하도록 하는 이유가 뭘로 체크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인컴이 같아도 세금이 달라진다. 여러분 생각에 어디다 표시해야 세금이 가장 적어질까요? 세율이 가장 낮은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몇 번? 2번. 그럴까요? 2번하고 5번을 같은 세율표를 사용해요. 가장 좋아요. 세율이 가장 낮아요. 2번하고 5번에 표시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안 좋은 게 1번이에요. 1번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3번이에요. 메리트 발행 세퍼레이트 보고하게 되면 세율도 싱글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각종 세제상 혜택도 못 받아요. 특히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많이 못 받게 됩니다. 메리트 발행 세퍼레이트 하게 되면. 그러면 왜 3번을 하게 되면 세율도 높고 세제상 혜택도 못 받는데 왜 굳이 결혼한 사람들이 2번을 안 하고 3번을 하느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 부부 사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리 부부 사이 나빠도 돈 앞에서는 서로 타협을 하거든요. 아무리 사이 나빠도 부부 합산 신고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요. 2번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부부 조인트리터 했을 당시에 안 낸 세금이 있다면 그 부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조인트를 할 당시 안 낸 세금이 있다면 누구 잘못이든 간에 남편 잘못 안 냈든 와이프 잘못 안 냈든 간에 그때 만약에 조인트 냈다면 나중에 이혼해버렸다 하더라도 그때 그 당시 안 낸 세금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런데 3번을 하게 되면 그런 책임이 없는 거죠. 각자 따로따로 세금 보고 했으니까 각자의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안 낸 세금이 있다면. 그래서 대부분 제 클라이언트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남편이 좀 부도가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해요. 남자들이 그런 사업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분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는데 부부 사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남편 사업 잘못돼가지고 부도 났을 때 그냥 나중에 따로따로 그 당시에 따로따로 세금 부했었으면은 나중에 이혼해 버렸을 때 형식적으로 이혼하겠죠. 그랬을 때 자기가 책임 안 지죠. 그 당시에 남편 때문에 남편이 잘못해서 자기 세금 적게 내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와이프가 책임 안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럴 목적으로 따로따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세율이 안 좋다 했는데요. 세율표를 잠깐 볼게요. 세율표를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양식집 맨 끝으로 가서요. 어디가 세율표가 있느냐 하면은 양집에 199페이지 199페이지에 세율표가 나옵니다. 199. 표가 4개의 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적용되는 세율표가 싱글에게 적용되는 세율표고, 두 번째 표가 메리트 파일링하고 퀄리파잉 위도우고, 세 번째 표가 메리트 파일링 세퍼레이트고, 네 번째가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각기 다른 세율표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싱글하고 메리트 파일링 조인트리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비교해 보죠. 어떤 것이 좋은지. 첫 번째 싱글인 경우 0부터 8,925불까지 10% 적용을 하고요. 8,925불 넘으면 내 소득이 넘으면은 36,250불까지는 15%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넘으면 25%고요. 근데 두 번째 표를 보니까 10% 적용이 17,850불까지. 딱 2배예요. 싱글에도 거기까지 10% 적용합니다. 그건 넘으면 또 72,500불까지 15% 적용하고.
그런데 싱글하고 더한 좋은 게 메리트 바이닝 세퍼레이트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표하고 세 번째 표를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표에서 10%까지는 세율이 소득이 같은 레인지예요. 15%도 같은 레인지고요. 36,250불까지. 그런데 25%가 보니까 이 메리트 바이닝 세퍼레이트가 더 빨리 세율이 높아지죠. 더 빨리. 그러니까 세 번째 표가 더 안 좋다는 얘기죠. 싱글보다도 세율이 더 빨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율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세율이 10% 가장 낮은 세율이 10%고 가장 높으면 39.6%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고 개인소득세 가장 낮은 것은 10%고 가장 높으면 39.6%다. 또 세금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컴이 10,000불이다. 10,000불이다 했을 때 10,000불에다 세금 계산을 뭐 15% 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10,000불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00불 중에서 8,925불은 10% 곱하고 남은 거 나머지 1,075불은 15% 곱해가지고 합한 것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892불 50센트, 이게 161불 25센트가 그렇게 합해서 세금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걸 누진세로 적용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어로는 graduated tax rate이다. 이게 반대되는 개념은 flat rate라고 그래. graduated는 전체 소득 중에서 얼마까지는 몇 프로, 그거 넘어서 얼마까지 몇 프로, 그거 넘어서 얼마까지 몇 프로, 그래서 나온 값의 합이 전체 세금이 되는 거예요. 누진세, 그렇게 계산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고, 플랫 레이트는 전체 금액에다가 그냥 certain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세금은 다 누진세율로 적용합니다. 대부분. 뭐 그렇다는 논리만 아시면 돼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시 44페이지로 가볼게요. 44페이지.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있다 아시고, 파일링 스테이터스. 자, 6번부터 보겠습니다. 6A, 6B, 6C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6A는 본인이죠. 6B 스파우스, 6C의 디펜던트. 제목이 exemption이라고 써져 있어요. exemption. 사전 찾아보면 제외, 예외 이렇게 써져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부양가족공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 사람 한 명당 얼마씩 공제 주는 겁니다. 사람 한 명당. 소득에서 사람 한 명당 인적공제 주는 걸 이기잼션이라 합니다. 일단 6A 본인에다 체크를 하고요. 배우자 있으면 6B에 체크를 하고요. 6C의 디펜던트를 나열합니다. 이름과 A 칼럼, 첫 번째 컬럼에 이름 쓰고 그 다음 컬럼에 디펜던트의 소셜 넘버, 물론 소셜 넘버 없으면 ITI 넘버 받아서 써야 될 거고, 바로 3번에 디펜던트의 관계, 아들이냐 딸이냐 어머니냐 아버지냐 그런 관계. 네 번째 칸에는 이 차일드가 언더 17이면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 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 자녀 한 명당 1,000불씩 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이걸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라는 거죠. 언더 17이 이런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D에 가서 Total Number of Exemption Claimed라 해서 오른쪽 까만 네모칸에다가 숫자를 씁니다. 오른쪽 까만 네모칸.
예를 들어 자식이 2명이면 거기에 4라고 써지겠죠. 부부 합산 신고하는 경우. 자식이 3명이면 5라고 써질 거라고. 까만 네모칸에. 그 숫자를 여기다 세놨다가 뭐 할 때 사용하느냐? 다음 페이지 42번 라인에 여기 이그젬션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느냐? multiply 3,900불을 by number on line 60에 있는 숫자에다가 3,900불을 곱해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43번 라인 보는 겁니다. 45페이지 있죠? 43번 라인. 야, 이 폼이 몇 년도 폼이죠? 2013년도 폼이죠. 이 숫자는 2013년도에 적용되는 숫자겠죠. 2013년도 적용된다는 것은 올 2월 달까지 볼 사람들, 2015년 2월 말까지 볼 사람들은 이 숫자 기준으로 해야 돼요. 2013년도 세법. 2015년 5월 이후는 2014년도 세법 기준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3,900불은 2013년도 세법이죠. 2014년도 세법은 3,950불이에요. 50불 더 늘어나요. 거의 매년 50불씩 늘어납니다. 네, 그 숫자는 시험에 안 나와요. 3,900불, 3,950불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요. 42번에 3,900불 쓰는 겁니까? 네, 42번. 42번 3,900불 써있죠? 네. 뭐에다 3,900불 곱하라고요? 라인 60에 써놨던 숫자에다가. 즉, 한 산 앞에 3,900불씩을 곱했던 것을 43번 라인에 텍스 오브 인컴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 소득에서 빼주는 거라고. 내 인컴에서 한 산 앞에 3,900불씩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43번에 텍스 오브 인컴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yourself equals spouse 있으면 부부면 다 체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군데? yourself는 누가 yourself? 맨 꼭 그 템포리 이름 쓰는 안에 있죠. 이름 쓰는 안에 your first name 남편 써도 되고 와이프 써도 괜찮아요. 거기에 썼던 사람이 you예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에 썼던 사람이 배우자고. 꼭 남편이 먼저고 와이프가 먼저 그런 거 없어요. 그 템포리라고 큰 글씨 바로 밑에 your first name 거기에다 썼던 사람이 텍스트의 본인이라고. yourself라고. 두 번째 줄에 썼던 사람이 spouse고. 근데 6a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yourself에 If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여기에 체크하지 말아야 겠죠. 본인에 대해서 체크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본인에 대해서 이기잼션 클레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진우가 나이가 20살이라 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녀요. 제 부모가 진우 부모가 진우를 부양가지고 클레임할 수 있어요. 진우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도 진우가 10만 불, 20만 불 벌어도 부모가 진우를 디펜더로 클레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진우는 따로 세금을 해야 돼요. 진우 부모 세금 보고서 진우 소득을 합해서 보고할 수는 없어요. 소득은 합산 신고했을 때 부부끼리만 합하는 거예요. 여기 디펜던트 소득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진우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만 안 돼요. 진우가 따로 세금 보고할 때 6A에다 체크를 못 한다고. 왜냐하면 진우의 부모가 진우를 디펜던트 클레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6A에 써진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부모는 할 수 있고 부모는 디펜던트로 자녀를 할 수 클레임할 수 있지만 있죠. 돈을 얼마를 벌어도 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게 24살인가까지 24살 이하면서 풀타임 학생이라면 인컴과 상관없이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근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인 풀타임 학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의 디펜던트가 될 수 있어요.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상관없이. 네, 소득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 자식이 벌었던 소득은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식 이름으로. 디펜던트 이름으로. 그때 자식이 세금 보고할 때 본인에 대해서 이기잼점 클레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냥 부모가 이기잼점 클레임 해먹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번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기잼점. 본인도 하고 부모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우 세금 보고할 때 6D는 제로겠죠? 6D는 제로일 거라고. 3,900불 공제 못할 거라고. 자녀의 수입이 5,000불 미만이면 필요가 없다는 말씀해 주시죠. 매년 달라지는 숫자예요. 5,000불은 또 옛날 이야기고. 올해는 얼마까지 보고요? 6,100불이요. 2014년이요? 시험이 안 나는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응?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 앞으로 집어넣어야 돼 머릿속에. 근데 쓸데없는 인포메이션까지 집어넣지 말자고. 응? 응? 나중에 다 배워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시험 공부 이야기했죠. 과부하가 걸릴 겁니다. 조만간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그래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6C에 누가 디펜드가 될 것인지가 뭐 다 공부할 거고 큰 그림만 오늘 큰 그림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부터 22번까지 그 개인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식이 번 것 말고요. 디펜드가 벌었던 것 말고 6A에 썼던 사람, 6B에 썼던 사람이 벌었던 소득을 만약 합산 신고한다면은 7번부터 21번에다 다 쓰는 거라고. 모든 소득을. 한국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죠. 한 개인이 벌었던 모든 소득을. 7번에 웨이지, 세러리, 팁 이런 걸 보고하고. 팁도 손님이 줬지만은 회사가 줬던 것처럼 월급이나 마찬가지. 더블 투폼에 다 반영이 돼야 돼요. 더블 투폼이 월급 명세죠. 더블 투폼이 뭔지 모르는 사람 계시죠? 네, 월급 명세더라고. 거기에 다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월급에서 소득세 원천 징수하고 사회보장세 띄고 하는 거 다 해당이 된다고. 팁에 대해서도 월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런 거 다 공부할 거고요. 8번에 taxable interest가 있고 8B에 tax 이기잼이 되는 비과세가 되는 이자가 있죠. 비과세이기 때문에 8B에 왼쪽으로 삐져나와 소득돼 있죠. 전체 22번 합계액에는 안 들어간다고 비과세니까. 그냥 인포메이션 목적성 알고 싶어서 8B에다 쓰라 했고요. 그리고 8A, 8B 다시 볼 텐데 8A에다가 뭐 어떻게 차라냐면 어떻게 스케줄 B 어떻게 차라고 했고요. 8B에는 그거 어떻게 차라는 소리가 안 써져 있죠. 그럼 스케줄 B가 뭐냐? 한 장 넘겨보면 스케줄 B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47페이지. 스케줄 B 파트 1이 인트러스트 이자 받은 걸 쓰는 거고 파트 2가 오너럴 디비던은 배당금이라고 하죠. 배당 주식회사에 투자해서 배당받았던 것을 여기다 쓰게 되는데 일단 파트 1 이야기라고 파트 1 이자. 자 점선란에다가 은행들을 쓰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어마운트 어느 은행에서 얼마씩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구체적인 명세서가 스케줄입니다. 어느 은행에서 얼마씩 받았다고. 이걸 다 나열한 합계액이 4번 라인이에요. 4번 라인에 보니까 그 합계액을 템플에 8A에다 갖다 쓰라고 했죠. 8A에다. 자, 비과세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죠. 비과세는 텍스 디기잼은 스케일 B 어태치라는 소리가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스케일 B의 파트 1에다가 비과세 이자는 쓰는 게 아닙니다. 텍스로나 이자만 써서 그 합계액을 8A에다 갖다 쓰는 거라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음 중 스케일 B의 나이라는 것이 아닌 것 찾아라 라고. 그 중에 초이스 중에 각종 텍서블 이자들이 나올 때 있고 그 중에 하나 텍스 이그잼 인트러스트 얼마 이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얼마 이상, 뭐 1,500불 이상 이렇게 숫자 쓰는 것은 여러분 헷갈리게 하게 그렇게 숫자를 쓰는 것 뿐이고 텍스 이그잼 이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스케일 B에다 쓰는 건 아니라고. 스케일 B에다는 쓰는 건 아니죠. 그런데 템포리에다는 비유가 돼 텍스 이그잼 이자를 쓰나요? 안 쓰나요? 템포리는 쓰죠. 지금은 알 것 같은데 한 3주 지나고 나면 그게 헷갈려요. 스케일 B에는 안 썼던 거예요. 그가 두 가지 다 물어보거든요, 시험에. 템포리에 8B에다는 쓴다고요, 텍스 이그잼 이자를. 근데 스케일 B에다는 나라는 게 아니고. 자, 이자를 받게 되면 은행에서 어떤 폼이 날라오나요? 은행에서 1099INT라는 폼이 날라와요. 그 10INT를 잠깐 볼게요. 우리 양식집에서 84페이지에 85페이지 보시면 양식집 85페이지에 1099INT라는 폼이 있습니다. 85페이지. 통상적으로 연말에 은행에서 예금자한테 발행해주는 폼입니다. 당신한테 1년 동안 지급된 이자가 얼마라고.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페이의 이름, 은행의 이름이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리시피언트 이름, 받은 예금자 이름이 써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1번 박스가 있죠. 두 번째 박스죠. 1번 박스에 인추스 인컴이 얼마인지 여기가 표시가 되겠죠. 주로 이거 표시가 되오겠죠. 텍스 인추스트, 아니 텍스 오브 인추스트, 인추스 인컴. 2번 라인은 얼리 위드로 페널티라 해서 정기 적금 빨리 해약했을 때 페널티 낸 겁니다. CD 1년짜리 계약해 놨다가 3개월 만에 해약했다. 페널티 냈던 것을 2번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8번 박스가 텍스 이그잼 인트러스트. 8번 박스가 또 납세자가 이걸 받았을 때 1번 박스에 있는 숫자는 템포리에 어디다 갖다 쓸까요? 템포리 8A에다 갖다 쓰겠죠? 8번 박스에 있는 숫자는 8B. 그리고 2번 박스에 있는 숫자는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템포리에 라인 30번 라인 가면 있습니다. 라인 30번. 템포리에 30번. 템포리 30번. 거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받았을 때 자기 세금 보고하면서 적절한 데다 갖다 쓰는 거예요. 8A, 8B, 30번. 이게 주로 이제 봐야 될 라인들이죠. 다시 44페이지로 가서 44페이지로 가서 9번에 오드너리 디비던 9A죠. 스케일 B 어테이차라고 했잖아요. 스케일 B의 파트 2에 어느 회사에 얼마씩 배당받았는지 다 구체적으로 나열할 거라고요. 그리고 9B는 퀄리파이드 디비던. 퀄리파이드라는 말 뭐 그냥 특정한 용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자격이 되는 세법이 정한 룰에 맞는 적격한 그런 배당이다. 멋있게 얘기하면 특정 배당금. 왜 특정 배당금 이야기를 따로 하느냐? 특정 배당금에 해당되는요 세율이 낮게 적용이 돼요. 일반 소득보다. 일반 소득은 가장 낮은 세금 몇 프로라고 그랬죠? 세율이 가장 낮았을 때 10%라고 그랬죠? 가장 높으면 39.6%. 그런데 퀄리파이드분에 해당되면 세율이 높아봐야 20%밖에 안 매겨요. 낮으면 0%예요. 낮으면 0. 그러니까 그만큼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요. 일반 소득은 10%부터 시작해서 39.6%까지 매겨지는데 이 퀄리파이드분에 해당되면 0부터 시작해서 많아야 20%밖에 안 매긴다. 그래서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어떤 투자 장려할 목적상에 세법상에 맞게 투자해서 배당받는 특정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도록. 그래서 국비에 삐져나갈 수도 있다. 국비에 따로 세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9B에다가. 그리고 10번 라인 taxable 리펀드 환급받은 거죠. taxable 리펀드 받은 거. 주로 state income tax 리펀드 받은 겁니다. 추종배 세금 부과죠. 캘리포니아주에다 또 세금 부과하겠죠. 페더럴에다 세금 부과하고 캘리포니아주에다 세금 부과했을 때 돌려받은 것이 있다면 페더럴 텍스 부과하면서 인컴에다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무조건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지금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고 리펀드 받은 것을 인컴에서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스테이트 인컴 텍스 리펀드. 내가 낸 세금을 리펀 받는데 그게 인컴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더 배우고 나서 설명할게요.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다. 모든 경우 아니고. 그리고 11번에 alimony received 위자료 받은 겁니다. 위자료 받은 사람 인컴인데요. 위자료 준 사람은 공제를 받아요. 그 공제는 라인이 31번 라인입니다. 31번 라인에 alimony paid라고 있죠. alimony paid. 받은 사람은 11번에서 인컴 부과하고 준 사람은 31번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민법상의 엘리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엘리문이 해당되는 경우. 세법상의 엘리문이가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우리 본교재에 가서 디테일하게. 엘리문이 받은 사람은 인컴이고 준 사람은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12번 라인 할 텐데 12번 라인부터는 쉬었다 합시다.